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10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기분 좋은 한 주, 네, 일주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투자, 이 책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 박사들은 주식을 잘할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좀 같이 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제가 갑자기 좀 비염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코맹맹해 좀 훌쩍거릴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책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MBA가 투자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CFA는 어떨까? 재무학 교수들은 투자 실력이 뛰어날까? 의학, 공학, 법학 같은 분야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투자, 이 투자의 분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투자가 중에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투자 사상가와 이론가 중에는 투자 실적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 캠피셔는 이 피터 번스타인 효과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사상 및 아이디어 분야의 거장인 번스타인은 매혹적인 저서인 이 세계금융 시장을 뒤흔드는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 월스트리트의 지성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투자 이론에 기여한 학자들을 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프레드 콜스는 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이 S&P죠. 지수를 창시했고 또 윌리엄 샤프는 샤프 지수를 개발했죠. 그리고 제임스 토비는 이 1958년 목표에 의한 투자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폴 세뮤얼스는 경제학 분야에서 첫 노벨상을 받은 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사상가 중에 투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능은 뛰어났지만 투자 실적은 초라했다. 이 투자는 독서보다 실전을 통해 더 많이 배우는 분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구와 같겠죠. 이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 이 어린 시절 야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단지 동네에서 야구를 즐겼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이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투자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과서 이론을 배워봐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용도로나 써먹을 정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때 투자에 성공한다. 이 자신의 행태를 파악해서 최대의 적인 이 감정과 편견을 극복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돈을 투입해서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현실에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고등교육은 유용하기는 하죠. 왜냐면 좀 비판적 사고 기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재무학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분야다. 그러나 뭐 MBA, 뭐 CFA 교수 중에서도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교과서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과서 이론을 기본 도구 정도로 사용할 뿐 규정집처럼 떠받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이 습득한 어떤 비판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10중 8구 교과서 이론을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마치 복음처럼 전파함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교과서 이론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장의 내용은 이제 MBA, 뭐 CFA 재무학 전공자는 물론 독학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용하다. 투자 이론의 전문가이든 아니든 다음과 같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뭐 교과서 이론이나 모두가 아는 투자 원칙이 현실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뭐 평가 기법과 뭐 소형주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등등 이 장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를 좀 더 덧붙여서 좀 보면은요. 이 다음에 이제 있는 내용은 교과서를 내던지지는 마라. 그러나 한계는 알아둬라 라는 말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재무학 교과서의 이론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교과서를 읽었다. 똑같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똑같은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똑같은 관점을 갖게 되겠죠. 이런 관점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과서가 뭐 수업이 교과서나 수업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을 가르쳐주며 기본은 항상 중요한 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재무학 이론에 대해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떠안은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라는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증권 중개인들의 과장 이 선전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학 이론은 중개인의 주장이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얻으려면 당연히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거고요. 위험을 떠안으려면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금은 보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금을 보전하려면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는 위험은 없지만 수익도 없다라는 것. 이 분산 포트폴리오에는 이에서는 개별 증권이 수익이 영향에 미치는 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보다 전체 자산의 어떤 위험의 수익 구성, 자산 배분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의 종목 선택보다 보유 비중 결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타당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후속 연구에서도 주로 뭐 국가별, 섹터별 이 자산 배분에 따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의 관심사인 종목 선택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포트폴리오 구축에 좀 유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때마다 모집단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 상장 회사는 5만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인기 종목 만약에 한 4, 50개 펀드라고 예를 들면요. 뭐 한 4, 50개를 선택하려면 차라리 그냥 화살을 쏴서 맞춰서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자산 배분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일단 주요 국가와 섹터별로 비중을 할당해서 쉽게 종목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함정에도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또 넘어가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도 중요한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 1970년대 유진 파마가 제시했는데 이론 자체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가정은 훌륭합니다. 이 책의 내용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쵸? 그러나 학계 이론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가설도 현실 세계에서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보면 데이터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뭐 2장과 6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기대와 견해도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자들은 대중을 두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은 결점을 이용하려면 이 독자적인 사고방식과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이용하려면 단지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을 넘어 현실 세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유용한 교과서 이론은 무수히 많죠. 재무학 이론도 수십 가지나 되고 뭐 규정 1집에 이 처음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첫 장에서 말하는 규정집 뭘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 규정집이 문제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이론도 가끔은 들어맞는다. 하지만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면 어,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겠죠. 가끔 들어맞으니까 이제 교과서에 실렸던 거고. 그러나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따르는 군중은 모욕의 달인인 이 시장에서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이론 역시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 비판적 사고를 갖춰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만으로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이 인간의 심리, 뭐 주식 어떤 견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수십억 명의 수억 명의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를 일개 개인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심리, 그렇죠? 심리 조절 방법, 여러 가지 등등 현실 감각을 깨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경제학 어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뭐 재무학이 뛰어나다. 뭐 회계사다라고 해서 주식을 꼭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경제학 박사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경제학만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경제학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이론과 플러스 어떤 심리,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뭐 경험, 실전 경험이겠죠. 훈련을 통한 실제 내 돈을 놓고 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 안전장치들이 다 이렇게 다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경제학을 잘 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엄청난 이론만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항상 실전 감각을 통해서 시장을 항상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경제학 박사들은 주식을 잘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